오은영 선생님 하면은 저 아이들의 걱정거리라든가 문제점 이런 얘기인데 오늘 조금 너무 무거운 얘기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라는 걸 네.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명 정신과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는 행동 이런 것들을 보는 의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지 않으면 범죄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네. 너무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진작 나오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혼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은 범죄자 여러분들과 우리 범죄자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잠재 범죄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교화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 아 진짜 실제로 육아 전문가이신데 범죄 이야기에도 좀 관심이 좀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많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코로나 심해지면서 왜 아동 학대 잘 아시겠지만 너무 가슴 아픈 사건들 많았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우리 사회를 아주 크게 뒤흔들었죠. 엠번방 사건부터 네. 시작해서요. 그 고통 겪는 분들 또 그분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하는 일에 언제나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아주 많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알쓸 범잡은요. 드디어 서울입니다. 서울. 이번 주에 강북편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가르쳐 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되게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가 동물 이렇게 약간 괴롭히는 거 보면 이제 깜짝 놀라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나쁜 아이라고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는 그걸 통해 또 배우는 아이도 물론 있고요. 어떤 아이는 거기에 이제 굉장히 반발심을 갖게 되죠. 뭐 사실 아이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아플까, 아이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물을 학대하는 아이들 중에 일부는 이제 가정 내에 굉장히 그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물리적 힘에 의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아이한테 옳은 개념을 가르쳐 준다고 다시 소리를 지르고 무서운 얼굴 표정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나눠봐야 되거든요. 동물을 학대하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혐오를 또 일으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유기견을 키운 지 1년 좀 더 지났거든요. 반려견을 키우면서 깨닫게 된 거는 이 강아지가 아주 인간만큼이나 풍부한 감정이 있고 교감을 나누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학대하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큰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 때문이라도 학대를 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지 않을까. 동물 학대와 갑질 폭행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2018년도에 우리나라 그 웹하드 그 1, 2위 업체인 그 한국 기술이라는 회사의 양진호 회장이라고 기억나시죠? 웹하드 1, 2위 업체를 가진 양진호 한국기술 회장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양 회장이 직접 촬영을 지시한 이 영상에는 엽기적인 행동을 시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워크숍을 가서 직원들한테 닭을 풀어놓고 살아있는 닭을 풀어놓고 활하고 화살을 주면서 이제 닭을 쏴서 맞춰라. 이제 이렇게 이제 시켰는데 직원들이 이제 못 맞추거나 아마 차마 못 쏘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이제 일본도를 가져와서 닭을 베라.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알려졌어요. 알려지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화제가 되는데 석궁을 든 남자가 계속 힘들어하자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야, 이게 너 장난해? 공부를 했죠. 이 행위보다 사실은 더 사람들한테 충격을 준 거는 이제 퇴직 직원이죠. 퇴직 직원인 A 씨를 이제 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그 이제 폭행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이분이 퇴사를 했잖아요. 퇴사하고 나서 사내 게시판에 이 장난으로 이 양 회장인 척하고 댓글을 올렸는데 이제 그걸 보고 들어와라. 무자비하게 이제 폭행을 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아, 사람이 뭔지 알아? 몰라. 이거 집어도 무서워? 그러면 상대편한테 욕을 해? 사과 똑바로 해. 너 살려면 똑바로 사과해. 진정성 있게. 죽을 줄 알아. 똑바로 해.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그 전에도 이제 이 양 회장은 어떤 식이냐면 회식을 하다가 직원한테 건배사 시켰는데 건배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입을 벌리라 그래서 생마늘을 한 주먹을 입에 직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핫소스를 입에다 강제로 넣고. 그게 2018년에 있었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요. 상상을 못하겠어요. 불과 3년 전이잖아요. 사실 양회 오갈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부를 잘한 것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근데 언제부터 갑을이라는 말이 시작이 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신조어로 생겨진 말인데 이제 그 어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을 이제 말한 신조어가 이제 갑질이라는 건데 대표적인 갑질 사건 중에 하나가 옛날에 항공 땅 사건. 네, 기억나시겠지만 이거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이 사건을 보도를 하는데 갑질이란 말을 번역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영어로 진짜 뭐가 갑질? 뭐 괴롭힌다. 뭐 무슨 뭐 약하죠. 단어로 해야 되는데 그 약하죠. 네. 그 맛이 안 살죠. 그 맛이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 도저히 번역할 길이 없어서 갑질 이렇게 네, 네. 영어로. 예,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규정지었냐면 봉건 사회 영주처럼 부하 직원이나 하청 업체 직원들을 대하는 이제 태도. 주도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즘에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갑질 중에 하나가 강북구 우이동에서 벌어진 그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이 있었는데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당하고 협박에 시달렸다며 오늘 새벽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는 호소가 담겼는데 시작은 주차 문제였다고 합니다. 1층에 있는 아파트가 왜 주차장이 좁은 데는 평행 주차를 하잖아요. 차가 나가야 되니까 이 아파트 경비원분이 차를 밀잖아요. 미는데 이제 이 차주가 입주민이죠. 입주민이 나타나서 너 내가 차 밀지 말라 그랬지 내 차. 그리고 이제 막 욕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주먹으로 폭행을 해요. 이 관리 사무실로 데려가요. 데려가서 이제 사표를 써라.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종용을 해요. 자신의 차를 밀려는 경비원을 힘껏 밀칩니다. 이어 어깨를 잡아채 또 한 번 밀친 뒤 관리실로 끌고 가 관리소장에 당장 해고하라고 윽박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며칠 안 있다가 아파트 화단에서 이제 화단 정리를 하고 있는 최희석 씨를 다시 맞닥뜨려요. 그러면서 이제 너 아직까지도 그만두라니까 왜 이 자식아 뭐 어쩌고저쩌고. 자기가 무슨 걸 그래서 그 경비실이 있는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가서 이 안에서 이제 폭행을. 더 악질이네. 네, 정말 악질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이분이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구조를 요청을 해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 가해자가 갑자기 난데없이 뒹굴어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이 상황에서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 그 문자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낸 진단서 참조하시고 일단 돈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할 겁니다. 수술비만 2천만 원이 넘고 장애인 등록이 된다니 참 남들 얘기로 머슴한테 가슴 맞아 넘어져서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하는 등 망신인지 모르겠소. 이게 뭐냐면 자기도 맞았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도 않아. 쉽게 말하면 이제 내 치료비 물 생각해라. 약간 협박이네요. 협박, 그렇죠. 협박이죠. 협박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옛날에 다친 사고로 진단서를 조작해가지고 그걸 또 문자로 보낸 거예요. 네. 그리고 아무쪼록 친형님한테 맞아서 부러져 내려앉은 코 쾌차하시고 코가 부러졌으니 내일부터 근무도 못 하시겠군요. 이 최희석 씨는 친형님한테 맞은 적이 없어요. 가해자한테 맞은 거지. 그러니까 이 문자를 통해서 자기의 행동을 쌍방폭행 내지는 없었던 일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경비원 최희석 씨가 본인의 집 아파트에서 투신을 해서 이제 삶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사직서 안 됐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100대 맞고 이 새끼야 너 스트레스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꼭 씨를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경비가 억울한 일이 안 당하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하지만 심 씨는 끝내 죄를 인정하지도 유족에게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협의 인정하십니까?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시는 건 오늘도 그렇게 주장하셨나요? 내 동생 살려냈어! 내 동생 살려내, 이 자식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요. 이거 증명하기도 쉽지 않았겠어요. 폭행한 거는 물었겠지만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한 책임은 못 물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죄값을 더 받아야 되는 사람. 더 받아야 되죠. 사실은 이건 살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경비원분들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 갑이 한 사람이고 을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경비원분은 을이 한 분이에요. 그리고 전 아파트 주민이 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취약지구에 있는 을이에요. 대부분의 사실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 아저씨한테 되게 도움을 좋죠. 많이 잘 받는 걸 지내죠, 알기 사실은. 때문에 잘 지내죠. 잘 지내죠. 뭐라도 좀 갖다 드리려고 그러고 네. 또 이러는데 입주민에 의한 갑질 사건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이 입주자 대표 협의회 뭐 이런 데서 이제 경비원분들을 고용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용역 회사처럼. 용역 회사에다 보내서 거기서 이제 그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얘기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순간에 거래를 다른 끊어버리거나. 업체랑 계약을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이 끊어지게 되니까 이거 자체가 개선이 되지가 갑질할 수 있었다는 게 결국은 그 갑질을 당하는 사람이 그걸 방어할 어떤 그 보호 장치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그 계약직이고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그런 식의 갑질이 먹힐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선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구조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돼 있다면 누군가는 저지른다는 거예요. 한 남성이 분리수거 중인 경비원의 목덜미를 잡더니 바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백화점 고객이 점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한 영상이 공개되는 등 고객의 이른바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비노동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의미 있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 고객응대 근로자에만 적용되던 보호 범위를 경비원으로까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였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 사회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논란이 된 사건, 사고들로 저는 또 아이를 많이 보는 의사니까 다 큰 어른은 잘 안 바뀌어요. 오늘 이 순간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네. 아우 죄송합니다 지금. 네. 하마터면 좀 이렇게 가슴 옆에서 집에 다 돌아가서 오늘 이 순간부터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20년쯤 후에는 굉장히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을 준비해야 된다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봐야 되는지 이것부터 잘 가르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면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공격성 이러면 굉장히 어감이 좀 나쁘잖아요. 근데 공격적인 거와 공격성은 다른 거거든요. 정상적 공격성의 발달, 그러니까 노멀 어그레이션의 발달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함부로 할 때는 왜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정상적인 공격성이 잘 발달을 하면 지나치게 위축되지도 않고 지나치게 공격적이지도 않은 거죠. 정말 아이들한테 가장 큰 많은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부모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부모가 바뀌면 아이들에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한테 이런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르쳐준다면 아주 작은 변화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다른 길로 가 있거든요. 이제 좀 주제를 바꿔볼게요. 우리는 죽어라고 취직 준비를 하는데 맨날 취업 어렵다는 기사밖에 없어요. 학위를 받아도 뭐 어디서 어서 옵쇼를 안 해요. 그리고 취직을 했는데 정말 죽도록 일해야 되고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누구는 무슨 쇼핑몰을 해서 대박을 냈다 이러는데 연봉을 오를 생각을 안 해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마음 한편에서는 좌절과 절망이 많은 젊은이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많은 젊은이들이요. 공격성을 길러야 합니다. 공격성? 오, 선생님 무슨 웬 공격성? 이렇게 말을 하실 거예요. 근데 도널드 윈너컷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도널드 윈너컷이 공격성, 영어로 말하면 어그레션이라고 합니다. 이 어그레션은 나한테 주어진 옛것을 허물고 나만의 새로운 삶,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동력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야,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막 그 얘기를 듣고 우와 이랬어요. 왜 그랬냐면요. 저는요 좀 맹랑한 애였어요. 맹랑한 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3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요.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바람소리가 쌩쌩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방으로 갔어요. 안방으로. 똑똑 두드렸더니 저희 부모님이 야, 너 왜 그러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너 왜? 들어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자리에 앉아서 제가요, 아버지 중학생도 됐고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요, 사막에 떨어뜨려 놔도 제가 혼자 살아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 인생은 제 거거든요. 제가 알아서 살게. 얼마나 맹랑해요,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그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할 말이 없죠. 그래라고 하니까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러고 나와서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공격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이 주어진 삶, 그것을 허물고 여러분만의 새로운 창조적인 인생으로 살아나가는 데는 반드시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요, 누가 지나갈 때 콱 쳤어요. 그러면 아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는 누가 야, 너 이따위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나 잘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뭐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회사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상사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면 이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누구랑 주먹질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에서 오는 자극을 향해서 더 굳건히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공격성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성이 적당히 발달이 돼야지만 다시 한번 해보지 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쫄지 않는 힘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공격성이 잘 발달이 안 되면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것이 잘 발달되어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내면을 잘 봐보세요. 작은 소리에도 내가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는지, 조금만 소리에도 손톱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지나치게 위축되고 쫄진 않는지, 이런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한솔아, 아까 너 상처받았지? 너가 기분 나쁜 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너에게 그렇게 말한 애가 꼭 너보다 잘난 건 아니야. 그리고 걔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야. 그리고 거울 보기 연습하세요. 야, 너 지난번에 이렇게 말하니까 나 기분 나빴다, 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격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요, 운동을 좀 하세요, 운동. 저희 아들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요, 목욕을 시키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퍼렇게 멍이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 여기 왜 이렇게, 왜 그러니? 했더니 걔가 하는 말이, 엄마, 우리 반에 심모라고 하는 애가 나를 매일 때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왜? 했더니 엄마, 걔는 이유도 없이 그냥 때려, 나를. 너는 뭐 하는데? 걔가 하는 말이, 엄마, 내가 걔를 뻥 하면 걔 날아가. 걔 되게 조그맣거든. 근데 우리는 등치가 좀 크거든요.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자식이 맞아갖고 온다니까 엄청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엄마들 같으면 걔 누구야? 당장 가자. 저도 사실 정말 그러고 싶었는데 마음을 누르고, 야, 근데 걔가 너를 부당하게 때리는 건 그거는 안 되잖아. 부당하게 때릴 때는 너를 방어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그래서 내가 너 한 번만 더 때리면 선생님한테 잃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매일 딱 한 번만 때리고 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딱 한 번만 때리고 쏘리 그러고 간대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 나 여기 때릴 때는 너무 아파. 그래서 걔가 올 때는 부들부들 떨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 힘이 다는 아닌데 일단 배에다 힘을 넣고 머리카락을 한번 날려라. 야, 죽는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그렇게 심한 말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번 연습을 시켰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알아서 해보겠대요. 근데 며칠, 한 뭐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멍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 걔 때려줬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 엄마가 하란 방법을 했어? 그랬더니 아, 엄마가 하란 방법은 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걔가요 책상에 앉아있길래요 제가 가갖고요
그냥 확 누르면서 야 나 좀 업어주라 이랬대요. 근데 우리 아이가 체격이 좋으니까 걔가 꽉 눌리더래요. 그래서 오 이러더래요. 그래서 다음에 업어줘. 그리고 이제 왔더니 걔가 다음에 자기한테 옆으로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나름 우리 아들도 방법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쿠 안 되겠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 남자애들 저를 좀 무서워했거든요. 때려준 건 아니고 저 되게 조그맸는데요. 좀 웃기는 애였어요. 맹랑한 애였어요, 저는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쉬는 시간에 창문에 이렇게 있으면 바바리 아저씨가 이렇게 와가지고 얘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쫙 하는 아저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수업에 너무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요. 근데 애들이 저보고 야, 반장 네가 가서 어떻게 해결 좀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나갔더니 저를 딱 보더니 학생! 그러더니 이렇게 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저씨, 네, 예쁘지도 않은 걸 뭘. 그랬더니 그 아저씨 다시는 안 나타났어요. 제가 약간 좀 그런 애였거든요. 저는 맹랑했는데 우리 아들은 안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운동을 시켰어요. 운동을 시키는데 생활체육부터 먼저 시켰어요. 스트레칭 뭐 이런 거 있죠. 얘가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이요. 5년을 이제 운동을 주 한 3회 정도 해요. 그랬더니 완전히 지금은 짐승남이 됐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1m 78에 몸무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제가 몸무게 공개는 안 하는데요. 등치가 막 이래요. 그래갖고 막 뭐 이두박근 막 이래요. 근데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심신이 발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만 비대해지고 외국어만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몸이 발달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니까 정상적인 공격성 뭐 이런 게 잘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단단하지 않은데 무슨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운동을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들여서 체육관을 가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집에서라도 하세요. 맨손 체조라도 좀 하시고 몸 스트레칭도 하시고 적당히 걷는 걸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찔려요. 제가 운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속으로 여러분들 아유 그러는 선생님이랑 운동 좀 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50이 다 된 아줌마고 여러분들은 훨씬 저보다 밝은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은영 박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스라이팅. 네.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인 상황에 적용을 해서 쓰는 것 같아요. 정확히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사람의 심리 상태에 조작을 가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고 일종의 심리적 학대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말해? 걔한테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피해자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보다는 이제 현재는 심리적 지배 이렇게 사실 이제 이거는 가스등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유래돼서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이 아주 전형적인 걸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영화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남편은 사실 이제 재산을 목적으로 결혼을 해서 그 위층의 보석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제 보석을 찾으려면 등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가스등은 여러 가구들이 나눴으니까 불빛이 희미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그 아내가 좀 불이 희미해지는 것 같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라든가 아니면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그러면서 이 사람이 현실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의 감각이라든가 판단을 왜곡을 시켜서 결국은 이 부인이 이러면서 점점 피폐해져 가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다른 폭력과는 달리 이 가스라이팅은 아주 가까운 대상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거든요. 부모 자녀 관계, 아주 가까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서 애착의 형태를 띠고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서적인 심리적인 학대라는 거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가스라이팅이 사실 시작은 언제나
관계를 맺는 데서 시작을 해요. 친밀한 관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니까 너 얘기를 들어주지. 어디 얘기해봐. 이러면서 이제 친밀한 관계가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상대가 한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침소봉대를 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맨날 이렇게 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굉장히 폄하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그럼 이제 상대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거 내가 잘하고 있나? 그러면서 이제 상대한테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상대의 판단을 이제 기다리고. 그래서 사실 그 사건에서도 그 이미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끊임없이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고 상대한테 명령과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내려주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 나한테 너무 심하게 대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그러면 그들이 뭘 알아? 내가 널 더 잘 알지.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조금 고립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 판단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점점점 고립이 되죠. 이 사람이 이제 상당히 피폐해져가는 이런 관계를 이제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세 모녀가 어머니를 그 카페에서 그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행을 해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게 존속살인으로 60대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큰딸 A씨 등 세 자매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자매는 3시간가량 친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지인이라는 어떤 분의 가스라이팅을 이 세 딸들이 받고 그걸로 인해 이제 이런 아주 처참하고 끔찍한 조종당한 것처럼. 네네. 이들은 어머니가 자녀들의 길을 꺾는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실은 남편과의 불화가 있어서 인근에 가깝게 지내는 그 가해자와 좀 친해졌어요. 처음에 이제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가해자가 제일 먼저 한 게 남편하고 떨어뜨려 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조종을 해서 이 아버지한테 아주 심하게 대하게 해서 이 아버지가 손을 들고 집을 나갔고 그 다음에 이 딸들에게도 너희들은 재벌집이나 명문가의 시집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인데 니네 엄마가 뭘 잘못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거다. 너네 엄마를 깨우쳐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딸들이 그 조종을 심각하게 잘 받아들여가지고 이 어머니를 CCTV 없는 데서 때리고 그래서 결국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도에 의하면 이 가해자의 변호사를 공유하고 있고 변호인을 여전히 내 가해자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이 세 딸들이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거의 언론 이 보도를 정도면은 통해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접했습니다. 세뇌 수준. 네네. 네. 세뇌죠. 네. 네. 근데 이제 가해자들의 이제 심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이 많기는 해요. 나르시시스틱한 그런 어떤 인격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도 하고요. 근데 이들의 기본은 상대에 대한 굉장한 지배력과 통제력이죠. 자기 지배력과 통제력을 자기한테 지나치게 의존하게 하고 다 벼락펴락하는 거죠. 일종의 그걸로 쾌감 같은 걸까요? 쾌감보다는 그것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보는 거지 일종의. 자기 조직의 회사나 기관의 장으로 그런 나르시스틱한 사람이 와버리면 꼭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불이 같이 존재하는 가스라이팅. 그런 경험이 있죠, 다들. 네. 이러한 가스라이팅이 대체로는 평등한 관계에서 안 이루어져요. 대개는 그러니까 상하, 위계 질서 아니면 파워에 있어서 이 평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한테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을 겪는 사람한테 당하는 피해자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요. 그 사람을 교화시키거나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단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장 좋은 치료법이고요. 사실 이제 이 사람이 조금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약간 회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리적으로 약간 거리를 두고 정서적인 거리를 두는 방법. 예를 들어 알았어 그렇게 할게가 아니라
좀 생각은 해볼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거리를 두는 얘기들이거든요. 내가 한번 고려는 해볼게. 거리를 좀 두는. 지나치게 공감 능력이 발달하신 분들도 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너무 발달을 하게 되면 나는 없고 상대가 느끼는 감정에 내가 지나치게 동화가 돼서 내가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걸 늘 주의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 충고를 하는 건지 이게 가스라이팅인지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괴롭다면 한 발 물러서서 아주 곰곰이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다들 골똘히 지금 제가 박사님들 다 봤는데 본인의 대인 관계들을 다 떠올린다는 게 제가 지금 다 보이거든요. 내가 당하고 있나. 왜냐면 이게 도처에 숨어 있구나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너 회사 그만두고 나가면 이런 대우 못 받아. 뭐 이런 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든가. 내가 아니면 누가 너를 받아주겠니? 너는 내가 잘 알아. 다른 사람은 널 몰라.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상당히 상대한테 그런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예를 들면 내 친구 항준이에게 하고 있는 게 가스라이팅이 아닐까? 내가 자꾸만 이게 예를 들면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자꾸만 쟤를 말 많다 그러는 게 맞을까? 제가 봐도 말이 적진 않으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진짜 진심으로 위해줬는데 위해줘서 그 말을 한 건데 지나고 보니 내가 한 행동이 가스라이팅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조금 풀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너 왜 오늘 나가 놀지? 그래서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니? 그랬더니 이제 A라는 아이가 제가요 다니는 영어 학원에서요 제가 레벨 테스트를 좀 못 봤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요 얼마나 우리 엄마가 알면 그거 속상할까 싶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이러고 있어요. 라는 아이 이제 A가 이렇게 말을 해요. 똑같은 상황에서 B라는 아이는 저 시험 너무 못 봐가지고요. 아빠한테 혼날까 봐요. 나 지금 너무 걱정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쪽이 가스라이팅일까요? 가스라이팅을 다 받은 아이일까요? 여기서도 가스라이팅이 존재합니다. 되게 좀 비슷한 예인데. 네. 전자.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뭐라고 하셨죠? 근데 이게 왜냐면 복잡해. 뭔가 교묘한 설계가 있는 느낌. 앞에 근데 결국은 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되게. 굉장히 헷갈리시죠? 헷갈려요 네. 지금. 근데 무슨 차이지? 계속. 얼핏 들으면 A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엄마의 마음을 잘 공감하는 흔히 말하면 쟤는 어떻게 이렇게 부모가 속상한 걸 알까 이렇게 들리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B가 훨씬 더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A는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이가 시험을 못 보면 속상해하면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배워서 다음번에 조금 더 네가 한번 또 열심히 해보렴. 이거와 야 너 시험 못 봐서 엄마가 너무 속상해. 이게 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는 내가 혼날까 봐 나를 걱정하는 거고 A는 이 상황에서 나를 걱정하기보다는 엄마를 걱정하는 거니까 사실 공감 능력이 좋은 아이이기도 하지만 잘 살펴봐야 될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찾지 잘못하면 의도치 않게 가스라이팅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의도치 않게. 정말 우리는 사랑하는 거지만 의도치 않게.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희생하고 키웠는데 뭐라든가 네가 엄마한테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네, 뭐 그런다든가 주체가 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체가.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이거든요. 독립을 시키는 것. 그 과정에서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막 짜증을 내면 대부분의 부모가 너 하지 마. 엄마는 안 해도 돼. 이거는 주체가 엄마이잖아요. 근데 얘가 막 짜증을 낼 때 사실 공부는 네가 조금씩 배워가는라고 하는 건데 너가 오늘 할 수 있을 만큼만 해. 울지 않고 할 정도까지만 네가 정해서 해. 그리고 오늘 못한 부분 내일 해도 돼. 내일이 시험인데. 네. 내가 갑자기. 네, 맞습니다. 이게 현실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게 주체가 좀
다른 거죠. 누가 그러니까 주체는 무조건 그 당사자의 내가 맞춰져 주체인 있는 거죠. 거죠. 내가 네네. 주체가. 그래서 가스라이팅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우리가 많이 쓰는 일례가요. 아이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위험한 행동을 만약에 할 때 이건 위험해, 하지 마라. 이건 너한테 위험해, 너가 하지 마라. 얘가 주체가 되는 건데요. 너 혼나? 이거는 내가 집에 가서 너를 혼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의미니까. 네, 네. 거기다 더 나아가서요. 아저씨 얘 좀 혼내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거 많이 하지. 성부 폭력인가요? 아저씨 아니, 또 우리 호응하는 어렸을 때 아저씨도 있어. 너를 자꾸 울면 망태 아저씨가 경찰서 가서 네. 혼난다고 경찰 아저씨 온다고. 의외로 이런 것들이 마음과 이런 데 약간 조작을 가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네. 근데 가스라이팅에서 가장 좀 심각하게 된다는 문제가 아동학대. 맞습니다. 네, 아동학대는 정말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는 누구나 생각을 해보면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줄 이 대상이 동시에 나를 공격해요. 이 동일인이야.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걸 어린아이가 어떻게 극복을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물리적 힘에 의한 두려움을 공포를 경험하게 됐을 때 이 아이의 심리 상태, 정서 상태에 너무나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것이 극단적인 예가 아동학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동학대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근데 더 대두가 되고 이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는데 제도가 만들어지고 보완되는데 영향을 준 게 98년도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이라고요. 그 친부하고 계모가 아이들을 학대를 해서 그 누나는 이제 이미 암매장이 됐고요. 살해돼서 암매장이 됐는데 그때 누나 나이가 7살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동생은 이제 구출이 됐는데 5살. 근데 이제 그때 구출이 됐을 때 이 아이 윗속에는 아주 소량의 유액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는 거죠. 5살에 완전히 굶주려서 뼈만 앙상하고 등에는 다리미로 데인 화상 자국이 그냥 다리미 자국이 그대로 있었고 발등은 젓가락으로 찢어져 가지고 아이가 발등이 부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애가 구출이 됐어요. 그래서 구출이 된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위탁 가정에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 생애 처음으로 만난 타인인 부모가 자기를 학대를 했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믿으며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하는 거는 생각만 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웠을까. 그리고 누구와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위탁 가정을 좀 전전하다가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이 아동학대를 겪은 아이들이 지내는 쉼터가 있어요. 그래서 쉼터에서 이제 지내면서 그때 제가 이제 그를 만나게 됐었죠. 그래서 오랜 기간에 이제 치료 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본인도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학교도 이제 검정고시를 치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이후로는 만나지 못했고요. 지금 이제 회사도 다니고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해서 너무나 마음이 안도가 되고 그 어릴 때 그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기억이 나면서 보고 싶고 그러네요. 너무 그 아이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얼마나 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살았을까. 어른들이 정말 너무 잘못했구나 생각이 들고요. 네. 학대 당한 아이의 후에 잘 자라라는 이야기도 좀 다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보통 사건 이후에 당연히 이제 사망한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가슴 아픈 상태로 끝이 났지만 사실 생존하는 아이들, 살아남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이렇게 한번 알게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때 EQ 막 이랬던 기억 나시죠? EQ가 뭐죠? 감정지수. 그죠? 우리 인간은 감정이 다른 여타의 포유류에 비해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언어로서 잘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요 어릴 때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제가 1.9kg로 태어났고요. 8개월이 조금 못되게 태어났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요. 저를 딱 낳아놨는데 사람의 몰골이 아니더래요. 이 허벅지 다리가
우리 아버지의 두 번째 손가락 굵기만 하더래요. 이렇게. 예, 그래서 병원에서는 얘가 나가면 살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딱 보니까요. 눈이 동그랗고 쌍꺼풀 싹 쪄갖고요. 아그라그 쓰고 울더래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얘는 나가면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나름 제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격 되게 좋아요, 제가요. 웬만해서 화내는 일도 없고요. 웬만해서 기분 나쁜 일도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이해가 잘 되고 그러거든요. 전 떨어진 것도 잘 먹고요. 물건 살 때도요. 절대로 까다롭지 않아요, 저는요. 그런데 어릴 때는요. 말도 못했대요, 제가. 밤 9시만 되면 운대요. 아그라그 쓰고 운대요. 목에 핏대가 나게 운대요. 그래서 밤새 운대요. 아침까지. 매일 2돌까지.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요. 업고 주무셨대요. 내려놓으면 울어가지고. 그리고 제가요. 너무 안 먹어갖고요. 주변에서요. 어머 얘는 뭐를 먹고 연명을 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진짜 안 믿기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먹는 게 6가지였대요. 밥, 미역국, 김, 김치, 생선, 과일. 제가 계란 후라이를요 6학년 때 처음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때 먹으니까. 근데 어릴 땐 주면요 다 토했어요. 비위가 상해가지고요 다 토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등심 있잖아요. 이렇게 구워 먹는 거 대학교 가서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지금은 즐겨 먹어요. 굉장히 편식이 심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더 잘 키우려는 마음에 5대 영양소를 골고루 해서 나한테 주려고 했다면 뱉지 말고 너 꽉 물고 있어 뭐 이런 엄마들 많거든요. 입에 넣어주고 꿀떡 뭐 이러는 엄마들 많거든요. 심지어는 동네에서 나랑 놀지 말라고 그랬대요. 쟤 어디 아픈 애 같다 이렇게.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누가 그러면 얘요 달리기 되게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아버지는 얘요 나름 똑똑해요 한글도 되게 일찍 깨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 이렇게 쥐어박으면서 야 너 안 먹으니까 이런 소리 듣잖아 이러질 않으셨어요. 아마 그랬다면 지금 성격이 많이 녹아났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감정 발달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감정 발달은 어떤 거냐면요. 무슨 상황이 생기면 인간은 그거에 맞게 감정을 느낍니다. 근데 그 감정을 제대로 느껴야 돼요. 제대로. 그리고 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나아가서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감정, 정서가 잘 발달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짜증나. 그냥 이 말을 다 해요. 이래도 짜증나고 상사한테 혼나도 짜증나고 엄마한테 잔소리 들어도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아.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짜증나라고 표현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감정 중에는 기분이 나쁜 것도 있고 화가 나는 것도 있고 또는 속상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세분화시키지 않고 무조건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이러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죠? 퍼머. 이렇게 감정을 처리하고 이렇게 느끼면 안 된다는 거죠. 불안은 불안으로 느껴야 돼요. 슬프면 슬픔으로 느껴야 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느껴야 돼요. 그런데 배가 고파도 화를 내고 슬퍼도 화를 내고 화난다고 계속 먹고 이거는 감정 발달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내가 여보 나는 명절이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야 그래서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리? 뭐 이렇게밖에 얘기 더 해주겠습니까? 감정 발달이 안 된 사람은 여기에 제대로 얘기를 못 해줍니다. 그래 당신이 좀 스트레스 받는 나도 알고는 있어. 근데 상황이 내가 어떻게 개입을 하면 더 나빠지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그러네. 이래도 되거든요. 요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시끄러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감정 발달은요. 후천적인 거예요.
절대 선천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의 발달은 평생 동안 거듭되어질 수 있어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다 훌쩍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교류가 원만하지 않고 뭔가 결핍이 있고 갈등이 있어서 아직도 마음 아파하는 젊은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아직도 그러한 결핍감과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저한테 조언을 들어보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은혜 씨. 저는 가부장적인 부모님과 살고 있어서 엄마 아빠 말을 무조건 따라야 돼요. 제가 이제 의견을 이야기하면 말대꾸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장녀다 보니까 동생들보다는 저한테 더 냉정하시고 더 차가운 면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엄마 아빠한테 살갑게 굴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 거리감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대화를 하면서 부모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은혜 씨의 부모님이 지금 50대 아주 가부장적이고 자식에게 뭔가 져주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부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요, 논리적일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요, 상처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더 많이 이해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게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불편하고 싫은 감정을 좋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은혜 씨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본인의 싫은 표현을 할 때 먼저 밑에 뭔가를 한 번 더 까셔야 돼요.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시절에도 저 열심히 키워주신 거 제가 알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거에 너무 언짢아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좋게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키웠다라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언짢아지는 거죠. 인간은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되고 하나의 개체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 합니다, 부모한테. 그리고 싫은 소리를 할 때 좋게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알았어, 그렇게 하마,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합니다. 나중에 보면 표현 안 한 것만 못한 일이 생겨요. 무슨 솔직한 얘기를 했다고 보면 나중에 울고불고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말을 안 하면 여러분들 압력솥에 밥을 줄 때 압력을 조금씩 빼야지만 나중에 밥이 잘 되잖아요. 지금 압력이 안 빠지면 뻥 하고 터집니다. 그런 것처럼 불편한 감정들은 적절히 빼서 배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사랑을 전제로 맺어진 가족 간에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부모님의 반응, 부모님의 답, 관계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대신 좋게 하세요. 절대로 악을 지르거나 소리 지르지 말고 격분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그러려면 거울을 보고 연습을 많이 하세요. 혼자 방 안에서 중얼중얼 근데요 제가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응? 어쩌면 이렇게 부모 자녀 관계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갈등을 겪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일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신 엄마 아빠께 사실은 마음으로 감사드려요. 두 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 잘 되라고 했던 표현 중에는 어린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상처가 됐던 게 많아요. 그리고 그때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랬다라는 거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후천적으로 발달돼야 되는 정서 발달이 만약에 좀 미숙하고 잘 안 됐다는 느낌이 들 때는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서가 잘 발달되면
타인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실 수가 있습니다.